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역기구는 미주 지역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주기구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미주기구 이외에 다른 소지역기구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주 지역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1989년, 죄송합니다. 1890년 미주공화국 국제연합이 형성되었었고요. 1910년 범미주 동맹이 형성되게 됩니다. 1947년 리우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 있게 살펴볼 미주 기구가 1948년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 리우 조약이라는 것은 지역 집단 방위를 위한 미주 간 호혜 원조 조약인데요. 우리가 이 지역 집단 방위 앞서 살펴봤었던 나토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었는데 나토보다는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이제 군사 병력의 합동 통제 그리고 자신들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거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비해서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 범주로서는 우리가 북미, 중미,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주의를 평가하는 접근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반구 이제 서반구라고 하는 그린치 천문대를 두고 또 왼쪽에 있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북미 또 남미, 중미 이 지역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서반구라고 하는데요. 서반구 전체를 포함하는 이 반구적 지역주의, 범미주주의 이런 내용들로 남북 아메리카의 연합 이런 모습들로 볼 수 있는 한 관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점은 이제 개발 전략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소지역적 협력 및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간주의를 추구하면서 이유식 초국가주의를 회피하는 이런 미주기구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데요.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내 안보 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냉전 시기 때 또 남미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치지 않도록 친미 정부가 만들어지도록 그것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질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합이 또 효과적이라고 봤었고 이러한 형식들로 인해서 지역 기구가 통합되고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방구석 지역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점인데요. 미국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반공의식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남미의 공산주의 정권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우조약 공동안보협약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또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또 베트남 전쟁 참전이 진행되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남미에서는 미국이 남미에 있는 이제 우파 또 군사 정권에 또 지원하게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반구적 이니셔티브를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민주주의를 향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세에 관심이 남미 이런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중동으로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미주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기구 또 다양한 국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주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1948년 서반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두고 왼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미, 중미, 남미를 의미합니다. 서반구에 이제 21개 국가들이 이제 미주 기구 헌장을 채택하게 되고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또 리우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 국가가 미주 기구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쿠바는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또 미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칙들과 내용들로는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사법, 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사회 문화의 협력 증진, 빈곤 퇴치, 그리고 초국적 범죄의 위협, 그런 안보적 협력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약, 또 무기, 테러리즘, 인신매매, 또 돈 세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하는 것이죠. 조직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있고요. 상설위원회가 있고 총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타 기구들이 있는데요. 미주통합개발이사회, 미주인권재판소, 미주개발은행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총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매년 한 번씩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가 있기도 하고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모두 1국가 1표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결정은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다수결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특별히 예산 승인은 3분의 2 다수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설위원회입니다. 상설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동을 하고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정부의 비헌법적 변화 시 민주 헌장에 의거해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주 헌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각국의 외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안보 문제를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사무국입니다. 또 사무국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겠죠. 미주기구의 업무를 뒷받침하고요. 사무총장은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미주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약에 어떤 사무총장국까지 맡게 된다면 그것이 또 지나치다는 평가를 내부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조직으로는 총사무국 안에 범미주 보건기구, 그리고 미주 약물남용 통제위원회, 또 미주 원주민연구소, 미주 여성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미주기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은 미주기구를 자신의 국익을 증진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또 많은 어떤 지역 패권 국가들이 또 지역에 있는 지역기구를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산을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재정 기부국이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경우에는 41%까지 재정을 맡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냉전 기간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 이후에는 쿠바 공산주의 혁명의 여파를 억누르기 위해 활동을 했었고요. 1983년 레이건 행정부에는 미국이 이제 미주 기구와 논의 없이 카리브해 지역의 방위 조약을 근거로
그레나다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공산주의 정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조금 더 또 온건한 또 대외 정책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경우에는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하려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기구는 또 남미 내 많은 국경 분쟁들, 기타 분쟁들을 해결해 왔었는데요.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친미 독재가 만연했었던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어떤 비판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2001년 이 사이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적 개념과 절차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어떤 그 내용이 이념적인 내용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91년에는 결의안 1080호를 제안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민주정권 선출에 정치적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 기구에서 개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997년 워싱턴 의정서는 민주적 선임 정부가 또 무력으로 전복될 경우, 쿠데타나 이런 내용들에서 무력으로 전복될 경우 3분의 2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국에 쿠데타가 이렇게 지금 무력으로 전복된 그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법률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정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미주 민주주의 헌장을 통해서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수호한다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는 헌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주기구 안에는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불충분한 재원, 또 미국의 과도한 또 재원 의존도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발 활동, 국제 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반대로 국제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 호혜적 처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에 그 처우 과정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나 금융에 있어서도 우리도 호혜적으로 처우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미주기구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로 남미뿐만 아니라 또 북미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 소 지역주의로 변형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역주의, 서브리저널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으로 가는 통합을 주창한 또 라울 프레비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들, 그렇게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울 프레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종속 이론가들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UN 주재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특별히 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심부, 주변부로 분류를 했을 때 주변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소지역 통합이라는 것을 그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역으로 우리가 통합되게 되었을 때 대규모 시장이 공급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수준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소지역 통합 노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또 자유무역 협회가 축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느슨한 형태의 또 무역 협정이 추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 지역으로 안데스 그룹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느슨한 통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간섭주의적 통합체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3년부터 74년까지 석유 파동, 그런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지역주의 통합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했었던 다양한 소지역주의 통합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되어 있는 북미 무역 협정 나프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 국가들이 형성되고 있는 남미 공동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데스 산맥, 안데스에 있는 주변 국가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또 페루, 또 콜롬비아, 또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안데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는 또 중미 공동시장, 또 카리브 공동체 이런 다양한 지역 통합체들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미국 주도의 또 미주 자유무역 협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진보적이다 할 수 있는 좌익적이다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와 9개 진보 정권들이 모여서 인민무역조약 이런 내용들을 또 협정을 맺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브라질 주도하에 남미의 12개국이 남아메리카 국가연합 이라는 것도 창설을 했고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화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남미 및 중미 지역의 무역 수준입니다. 이 무역 수준은 전체 무역량의 27% 정도만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영내의 그 영역 내에서 경제적 상호작용이 라틴 아메리카의 소지역 통합주의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무역이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남미를 통합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이유, 조금 더 어떤 어, 미국의 어떤 일변도적인 모습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기구라는 점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소지역기구,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소지역기구는 나프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988년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요. 이 이후에 1990년도에 멕시코에서 이 자유무역협정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보내왔습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자유무역의 지지자들과 또 그 기업의 이익이 대표되는 것이 하나로 뭉쳐졌고요. 또 이 3개국의 노동, 환경 그리고 기타 집단의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는 자원, 기술, 노동력이 어떻게 각 국가마다 분포가 다른데 어떻게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3개국 모두의 생활 승진이 증진되는 그런 선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적 역량이 강화되고 경제에 또 시장 경제가 대부분 또 발전하게 되는 모습, 가장 혜택을 많이 변화한 모습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협력도 또 나프타도 이제 9.11 사태 이후에 경제 협력의 성과가 둔화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프타를 통해서 우리가 국경에 또 자유로운 이동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었는데 국경 안보가 그 국경의 어떤 보안이 증대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무역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나프타 위원회 그리고 30개 이상의 실무 집단
그리고 소규모 사무, 그리고 실무 집단과 또 위원회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프타 위원회는 각 무역부 장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 2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 기구 어떤 그런 안보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북미는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도 동일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멕시코가 북미에 참여하게 되는지, 혹은 남미의 어떤 정통성이 있는지, 어느 소 지역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국가의 어떤 주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주권 침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까지 하나된 연합, 하나된 더 긴밀한, 더 심화된 통합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심화된 통합을 향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미에 있는 또 남미 공동시장입니다. 메르코수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남미 지역에서 유럽을 모방해서, 유럽의 또 기능주의 이런 부분들을 모방해서 우리가 남미 지역에서 경제 협력을 실행하면 나중에 더 나아가서 다른 영역들까지, 정치 영역들까지 우리가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유럽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한 것처럼 1980년대 남미의 두 패자들, 패권 국가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서로 협력과 화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핵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에너지 부분에서 협력, 그리고 무기 규제, 무역, 통합,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양자적인 협정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91년 드디어 남미 공동시장이 창설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과이, 또 우루과이, 이 부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순시온 조약을 맺으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협력의 통합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북미의 나프타나 유럽의 EU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남미도 이제 좀 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1년 남미 공동 시장이 창설되게 되는데요. 보통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경제적 세계화, 제공되는 기회에 대한 국내 영내 시장이 개방하는 형태로 광범위한 이제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의 규제 축소, 기간 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경쟁력 있는 환율 제도의 채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관세 인하, 과세 영역의 확대, 어, 정부 예산 삭감, 그리고 경제 효율화, 어,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탈냉전 시기에 결국에는, 당시에 냉전 기간에는 자유 시장 경제주의 이런 형태 경제 형태가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또 우리가 개혁 경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개혁 경제에 비해서 시장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과정들을 탈냉전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합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코르스를 우리 남미 공동시장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시장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시장 집단이 있고요. 공동시장 의회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시장 이사회는 최고 기관이고요. 합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부 그리고 경제부 장관이 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동시장 집단은 집행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개방, 거시 경제적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의 현상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회원국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시장 의회는 회원국의 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회, 집단,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실무 소그룹, 경제사회 자문포럼, 또 상설, 재심법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은 1995년 또 EU 그리고 나프타 또 아세안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무역 블록을 형성해 왔습니다. 1997년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은 모두 헌법적으로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도 채용을 했고요. 상품에 대한 역내 관세 장벽을 줄이고 역내 무역을 성장한 것을 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이제 작용한 것이죠. 하지만 공동 외부 관세에 대해서는 협정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외부 국가와 또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외부에 대한 수출이 내부의 무역보다 팽창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내 무역보다 이제 역외 무역이 더욱더 팽창하게 되는 역의 수출이 팽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보다는 최근에는 브라질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이 글로벌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글로벌의 어떤 리더십의 일원으로서 브릭스라고 호명되는 신흥국의 어떤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런 지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미 국가연합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의 지역기구입니다. 아시아의 지역기구는 또 우리나라와 또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 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아시아 지역 기구들의 어떤 특징들, 아시아 어떤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체성 더하기 이념적 양극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구속력 있는 지역 기구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 지역 내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뭐 인도 상이한 어떤 국가들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또 이유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토나 또 미주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방위, 공동안보기구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역 미주 기구나 또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공동 안보, 공동 방위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의 안보 정책은 양자적 그런 안전 보장 체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아세안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안보 협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지역적 정체성도 또 구축하기가 유럽보다 까다롭다는 측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시아에는 구속력 있는 지역 기구가 등장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또 소지역 기구의 형태로 다양한 지역 기구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의 지역 기구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펙 형성 과정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SCO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1990년대에는 아세안 지역 포럼 ARF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이런 부분에 또 동참하게 되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사실은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경제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APT 플러스 3라는 APT라는 형태의 모임도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한중일까지 아세안에 포함되게 되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연결되게 되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협력기구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하게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구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가 또 중요한 행위자로 동참하고 있고요. 2005년의 기준에는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라는 것도 열리게 되었었고요. 또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북핵 위기만을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또 육자회담, 한중일, 북러미 이런 6국가의 어떤 연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것이죠. 연합이라기보다는 중요 상관이 있는 6개국이 같이 모여서 회담을 취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 안보 기능이 없다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 기구, 이 아시아 지역 기구만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요. 그런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정 규칙이 많지 않고 그리고 구속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무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합의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과정에 주된 관점이 강조점이 있고요. 그리고 확대 회의, 자문, 그리고 대화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하고 달리 이제 주권을 보호하려는 주권 보호주의 성향이 참여국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왜 그렇게 되었지? 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 만약에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경험했었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추구했었던 독립을 경험했었던 최근에 독립을 경험했었던 그런 국가들로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또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정 불간섭은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실한 지역 개념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적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동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또 미국의 영향력, 또 중국의 영향력, 일본의 영향력, 특별히 또 러시아의 영향력 이런 부분이 또 동일하게 작용될 때 과연 어디까지가 아시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제 중국이 지역기구 활동을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특별히 아세안 이런 부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역, 소지역 기구가 등장하고 강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의 지역 통합에 영향을 준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냉전의 종식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 영내의 경제 그리고 안보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장이 사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ARF 그리고 APEC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적 위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지역 기구가 또 형성되고 또 발전 혹은 제도가 개혁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97년,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 부분 때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 경제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어, 아세안과 에이펙으로 확대되는 또 제도적으로 계약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지역의 또 외교 정책의 변화 또 연결되어 있지만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세계 안보의 변화도 이 아시아 지역의 지역주의, 지역 통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SOC의 창설과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우리 아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67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주변 국가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이러한 나라들이 참여해서 지역 안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연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미국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력, 또 베트남 자체가 캄보디아를 공격하게 되면서 베트남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것 그런 나라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영내에서 그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적 해결책을 지역 문제는 지역적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어떤 원칙으로 이 국가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이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필리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적인 원칙은 내정 불간섭,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 군사 동맹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자문 공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강구의 규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세안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정부였다는 점을 살펴볼 때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내정 불간섭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 그 이란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세안의 어떤 문화를 형성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특별한 또 말레이시아의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공식적 협의와 또 합의의 구축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 그리고 법률적 절차를 회피하고 비구조속적 결의를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들, 그리고 합의가 어렵다면 회원국들은 합의하지 않기로 어떤 동의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들, 다루기 어려운 논쟁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먼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협력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런 접근들, 이런 것이 어떤 말레이 문화의 특수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성주의적 접근과도 유사하게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세안 문화, 아세안 지역 기구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분석하게 될 때에 인간과 어떤 제도 사이의 어떤 관계, 뭐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사상이 어떻게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사실은 구성주의적 접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세안의 문화가 말레이 문화가 아세안의 기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기구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하는데 반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합의적 의사결정 방식은 더욱더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어려운데 10개 국가가 더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선택지를 회피하거나 우리 말레이 문화에서 봤었던 것처럼 아니면 다른 이슈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구조는 장관 그리고 국가 원수, 어, 고위 관리, 회원국의 또 정부 외교 사절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회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빈번하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상설위원회 뭐 이런 두 가지 요건들이 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외무 장관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1976년에 드디어 최초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게 되고요. 1997년, 199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때 금융장관들이 또 모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산림 화재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장관들이 같이 모여서 회동하게 되었고요. 1976년부터는 자카르타에 상설 사무국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93년에는 사무총장직을 추가하기도 했었고요. 상설 사무국과 사무총장직 모두 그 능력과 권한이 사실은 약해서 사실은 다른 기구의 사무총장이나 다른 기구의 또 사무국, 상설 사무국과 어떤 능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나 아세안에도 1990년대 이후에 이후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 감독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발리 아세안 협력 2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세 축에 기초한 세 축이라는 부분은 또 EU와 또 비슷하죠. 아세안 공동체 창설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아세안 헌장을 채택하게 되고요. 이제 국제적 법인격을 이제 아세안이라는 것을 국제적 법인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인권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정 간섭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내 인권 기구를 창설하는 점이 아주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상호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은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세안의 역할과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 비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총장은 이제 기구를 대표하면서 협상이나 제도적 발전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기에는 이제 영, 그 맡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합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 합의적인 의사결정과 특수한 말레이 문화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재원 부족으로 또 회비 지불이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회원국의 동의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의 문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었고요. 역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사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호 정권에 대한 회원국의 간섭 중지라는 이러한 목표들로 처음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에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아세안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이제 다짐을 했던 것이죠. 다자적 안보 대화와 또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94년 또 ARF 또 무역협정 AFTA 또 APEC에 가입하게 되고요. 또 신규 회원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는 방콕 조약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비핵지대를 만들자 이런 내용도 논의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 기구들이 영내 또 영토 분쟁이나 이런 걸 중재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세안도 동일하게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 성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이 있는데요. 프레아비아 이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이 이제 국경 분쟁의 중요한 요소인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세안은 이제 2011년 그 폭력적인 분쟁, 이 두 국가 간의 폭력적인 분쟁에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남주국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어떤 남주국해 지역에 있어서 분쟁을 좀 평화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자라는 이니셔티브를 취했었지만 2002년 또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령을 죄송합니다. 2002년에 이제 중국과 행동 강령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12년에 드디어 중국이 협정을 파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 사태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취하면서 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었고 이 과정 때문에 동티모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유엔과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도주의적 개입을 진행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동티모르의 또 재건 사업에 또 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보의 영역이라는 것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성 질병, 그래서 초국가적 범죄, 또 환경 악화, 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이런 부분도 특히 동남아시아에 많이 왕왕 또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스였습니다. 사스 위기 때 또 이 아세안 지역에서는 굉장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초국가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간섭주의 원칙 때문에 아세안이 더욱더 깊이 있는 발전에 저해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국가적 위험에는 서로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텐데 비개입주의 또 이런 불간섭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체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또 아세안은 특별히 이것이 영내 무역의 어떤 증진보다는 또 외부 지향적 통합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선택을 포용하였고요. 그래서 무역, 투자 이런 부분이 자유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개발도상국들끼리 모여있는 지역기구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소지역 이니셔티브로 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급속한 투자와 또 세계화 그리고 EU 그리고 나프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역 무역 통합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외부 지향성,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내 무역보다 역외 수출이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무역 통합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익 회원국, 신규 회원국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회원국들과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아시아 금융위기 이때 이제 비판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세안 감독 과정, 그리고 그것이 또 동북아시아와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세안 플러스 3 APT, 한중일 포함하는 APT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경제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들은 양자 자유무역의 협정에 그것을 또 추구하는 모습에 더 집중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아세안 플러스 3 APT라는 지역 이니셔티브로 형성되게 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지역 포럼 ARF도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다른 지역 기구들에 비해서 타 국가와 대화의 경로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2014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 EU,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들과 대화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년에는 APT,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 무역, 금융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치, 안보, 테러리즘, 환경, 인신매매, 그리고 해적,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역내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히 한중일의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동아시아 정상회담도 이 시기에 열리게 되는데요. EAS라고 하죠. 당시에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다룬 내용은 에너지, 식량, 안보 이런 내용들이고요. 러시아도 또 미국도 2011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개국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논의 주제는 금융, 비전통적 안보 사안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다자 안보 조약 아세안 지역 포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보 기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포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포럼 ARF는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의 특별한 어떤 접근 방식인 투트랙 방식,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인데요. 첫 번째 트랙은 이제 회원국 간 장관급 회의로 진행되는 반면, 두 번째 트랙은 아세안 ISIS라고 이제 그 네트워크들 또 전문가들
기구들이 모여서 뭐 비정부 기구들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싱크탱크의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형태로 이 네트워크의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이사회도 이 부분의 하나라고 투트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RF 지역 포럼의 목적은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 외교, 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 주제는 남중국해 분쟁, 비핵화, 그리고 해상 안보, 불법 이민, 또 마약 밀매, 또 반테러 작전, 군사 훈련, 영내 해상 대공 감시 체제 강화, 방위 정책 백서를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뢰 구축, 안보 영역에서 신뢰 구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는 아세안이 큰 어떤 그립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적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아의 중요한 부분들에 남아있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시아에 있는 소지역기구 중에 또 상하이 협력기구 SC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중국 주도의 지역 안보기구, 지역 협력기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보의 우려로 등장했었던 지역기구인데요. 이 기구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등이 가입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로고의 위에는 중국어, 밑에는 이제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기구의 주요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96년 첫 회동을 했고요. 또 97년 연도 보기 전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면 나토도 지역의 범위를 볼 수 있지만 SCO도 지역의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넓은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96년 첫 회동을 했었고 1997년 국경 지역의 군사력 상호 감축, 러시아와 중국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국경 지역의 군사력을 상호 감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 중국이 3대 악이라고 지목했었던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보 이슈 의제를 점차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신안보 개념과 새로운 유형의 다자주의 기구의 발현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 또 문화교류, 범죄, 마약 밀매를 막 방지하는 것, 또 비전통 이슈, 안보 이슈를 여기 목적에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서 장관들 회동이 증설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공동 감시 그룹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중국이 지역적 대외 정책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중국 주도의 다자 기구가 본격적으로 창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각각 24%씩 중국, 러시아가 부담하게 된 대목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기본적으로 안보기구의 역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이 시작이 안보기구였다고 할지라도 최근에는 에너지, 신실크로드, 경제협력, 진흥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다가 경제협력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의사 진행 방식은 비공식적 토론과 합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결정의 집행과 권고의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상수열 사목이 형성되고 지역 반테러 구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그것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구조는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총리나 정부 수반이 있고 그리고 외무부 장관, 국내 조정관, 국내 조정관은 일상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 사무부, 활동을 위한 기술 및 정보적 지원을 공급하는 그런 상설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위원회와 인터뱅크 협회, 그리고 SCO 포럼, SCO 포럼에서는 비정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이 이 SCO 포럼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어떤 안보 협력 체제, 또 안보 플러스 경제 협력 체제로 또 전환되는 모습들을 제도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협력기구는 기본적으로 9.11 공격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 미군 주둔이 영구적으로 진행이 될까 두려워왔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미국의 세력이 또 미국의 부대가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겨냥하는 또 중앙아시아에 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기구의 응징력 및 전술력 강화 그런 중대 방안으로 합동 반테러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SCO 반테러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2010년에는 불법 마약 밀매 반대 협력 의정서를 함께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가 조지아에 개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처럼 그러면 같은 편이면 같은 편을 들겠구나 싶었겠지만 SCO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중국 경우에는 이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이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권을 한번 행사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공조를 계속 받으면서 이 SCO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또 AIIB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런 기구들을 창설하여서 월드뱅크를 대항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실크로드, 우리 해상 실크로드와 또 육상 실크로드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유럽연합은 경제 협력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영역들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구나. 하지만 또 상하이협력기구는 좀 특이하게도 안보협력으로 출발하여서 다양한 경제협력들까지 확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실크로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도 새로운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역의 어떤 분쟁들 그리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항공모함을 생산해내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또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 영상은 제가 링크를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네,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의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기구는 아프리카 지역 자체가 우리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 때로는 생소하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차 또 세계화 또 지구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과 또 아프리카 지역 기구들, 소지역 기구, 또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특징입니다. 아프리카 지역기구는 또 아프리카 지역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고요. 1945년 범아프리카 회의에서 식민지인에 대한 독립의 부여가 선언이 되었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1950년대 후반 신생 독립국 중에 하나였던 가나의 은 크루마 대통령의 주도로 이제 범아프리카 포럼이 어떤 형태로 포럼 형태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논쟁의 거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지역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범아프리카주의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소지역적 접근 방식,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소지역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것이 하나의 또 대륙으로 또 평가하게 될 때 아주 넓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어떻게 지역을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범아프리카주의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논쟁이 그 내부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과 또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느슨한 형태를 띤 전 대륙적 기구, 또 타협적인 지점인 것이죠. 느슨한 형태를 띤 전 대륙적 기구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탄생되게 된 기구의 이름은 처음 탄생된 기구의 이름은 아프리카 단결 기구 OAU라고 합니다. 이 OAU가 형성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2002년에 아프리카 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발적 협력, 느슨한 연합,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의무 강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주권에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평등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회원국의 내정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는 것은 국가들 간의 국경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서구가 또 제국주의 시절에 침략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그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국경 분쟁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단결 기구에서는 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누가 이 지역의 패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논쟁적인 것이죠. 이제 나이지리아인가, 가나인가, 케냐인가, 아니면 알제리인가, 이집트인가, 혹은 또 남아공인가,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아프리카 단결기구 총회가 있고요. 총회에서는 국가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그런 장이 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당시에도 UN 또는 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주도의 또 소지역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소지역 기구에 또
분쟁 해결의 역할을 또 맡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아프리카 단결기구가 관심 있었던 영역은 보건 문제, HIV, 에이즈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조직 그리고 경제적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또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의 열망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단결 기구는 아프리카 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 주권의 평등. 비슷한 부분이 있죠. 기존 국경에 대한 존중.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반인도주의적 범죄 상황에 대한 그럴 때가 있을 경우에는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민주화를 지지하고 또 굿 거버넌스, 또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반면 정치적 암살 및 비헌법적 정권 변화에 대한 거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아프리카 연합의 참여를 중지하고 제명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무력 사용 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했었고요. 균형 있는 사회, 또 균형 있는 경제적 발전을 달성을 위해서 같이 목표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내세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직은 연례총회, 또 집행이사회, AU, 또 아프리카 연합 의장, 그리고 사무국, 그리고 집행위원회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례총회는 정책을 규정하고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질의, 또 검토, 또 정책 및 결정을 실행을 감독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집행이사회입니다. 폭력 사태 그리고 기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총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가 집행이사회입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이 또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이고요. 또 사무국 다른 기관들과의 회동 간의 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뭐 정치부, 평화안보부,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 뭐 이런 부분도 감독하는 또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부는 평화 그리고 안보 이슈를 담당하고요. 평화안보부는 인권, 민주화, 또 선거 감시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아프리카 평화안보 체계라는 것을 구성했는데요. 이제 체계라는 것은 뭐 시스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네. 아프리카 연합 의회가 선출하는 15인의 회원으로 이제 평화안보 이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중재 및 조정과 같은 전통적인 평화적 해결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평화 지원 작전과 인도주의적 행동 모두 책임을 평화 안보 이사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은 아주 또 아프리카 또 지역만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장로들처럼 그런 현인회를 둬서 평화안보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서 5인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륙 조기 경보 체계 그리고 아프리카 상비군 신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상비군은 수단에 다르푸르 분쟁이 생겼을 때 수단 해방군과 정의평등 운동 이 단체 간의 이 내전 형태가 있을 때 분쟁을 중재했던 그런 역할을 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상호감시체계는 2003년에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시민사회 그룹과 공조하는 자발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감시단이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범아프리카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의회에서는 회원국 입법부에 대한 회원국 입법부에 의해 선출된 265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민주화, 그리고 굿 거버넌스, 법치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유럽, 아프리카 연합, AU, 아프리카 연합의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공동 안보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또 아프리카에도 2004년에 공동 아프리카 국방 및 안보 정책 이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개념을 확장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안보는 인권, 교육, 그리고 보건,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런 다양한 내용의 인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유엔과 함께 아프리카 연합 혼성군을 형성하기도 했었고요. 소말리아 임무단을 형성해서 평화 임무에 또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 지역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또한 동일하게 다양한 소지역 이니셔티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식민지의 역사,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전부 다 하나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러한 다른 정체성들이 각 지역의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소지역 이니셔티브들이 있음을 통해서 비효율적이다, 중복된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중첩된다, 낭비다 이런 지적도 존재하게 됩니다. 음, 이 대부분의 지역 통합 소지역 통합 이니셔티브들은 시작은 경제적 임무로 시작되게 되는데 점차 그것이 경제연합,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 문제까지 확대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예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서아프리카 경제협력 공동체,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인데요. 각 지역 소지역 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U 아프리카 연합이고요.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자기 소개를 한 영상인데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링크는 따로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유니온의 6지역,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한 아프리카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라 대륙이고 아프리카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아프리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서아프리카 지역, 이 웨스트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또 나이지리아가 주도해서 이 지역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15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단일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1975년도에 창설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내 역내 무역에는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교육하는 물품들이 1차 상품들이고 그리고 교통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사무국이 집행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또 서아프리카 경제협력공동체 투자개발은행이 생기고 금융 자원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의회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성의 향상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회가 생기면서 이 지역의 의회인 것이죠. 이 지역 기구의 의회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서아프리카 경제협력 공동체는 나이지리아 주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은 바로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부 지역도 한번 전체 지역 봤을 때 상당히 중남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보면 중요한 부분 지도가 포함되어 있죠.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4년 그리고 남아공의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남아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파르테이트처럼 인종차별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1994년 이제 정책이 종식되게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아공의 위상이 더욱더 상승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개발 조정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남아공의 소수 백인 정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남아프리카 개발조정 회의를 만들게 됐었는데 이제 92년에 이것이 전환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로 전환되게 되고요. 15개 회원국이 가입되게 되고 총 2억 7,700만 인구가 그 개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모임으로는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요. 강요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재판소가 있는데 재판소는 2010년에 사용이 중지되어 운영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은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고요. 또 입법기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례 회동을 하고요. 합의적 의사결정은 이제 구속력이 있다고 나오는 부분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강요 이사회가 있고요. 사무국 그리고 재판소 이런 형태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개발기구, 경제기구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2008년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되고 또 85% 회원 국가 영내 무역 무세화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관세 동맹, 공동시장, 금융 동맹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첩적인 회원 자격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소지역 이니셔티브가 또 행정적으로 좀 혼란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남부 아프리카 관세 동맹,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뭐 동아프리카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 병목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개별국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중복적인 소지역 기구를 창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연합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이 형태를 유럽 아프리카 연합 이런 형태를 추구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연합하고는 다르게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작용이나 강력한 영내 무역 혹은 생산품이 서로 국가 간의 상호 보완성이 있다든지 비교적으로 발전된 교통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잘 없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각각 여기 나와 있는 서아프리카 경제협력 공동체에서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부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에서는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이니셔티브를 작동하고 또 패권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프리카 연합의 전체를 관장하는 패권 국가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에 유럽연합과 좀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부분이 전체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국가를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연합
연합과 비교해서 아프리카 연합은 그렇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조금 더 깊은 연합의 단계, 우리가 각각 국가의 주권을 양도하면서까지 더욱더 주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깊은 협력을 추구하는 반면 추구하려고 하는 반면 이제 아프리카 연합의 경우에는 주권을 양도를 꺼리는 이런 부분, 이런 배경이 특별히 다르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중동 지역 기구와 또 지역 기구에 대한 전체 요약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때 한번 마지막 강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